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정의의 여름이 찾아왔다라고 자축하게 되는데, 이 갈링하우스는 추가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결과는 통제불능 상태이며 사실과 법에 대해 일관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SEC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의 판결 소식을 공유하면서 SEC는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위선적이고 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는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크립토 마켓의 분위기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 이후 이제 곧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리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파다한 상태인데, 이에 그럼에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EC가 극단적인 카드를 내놓으며 ETF 승인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지내셨나요? 이제 지난 30일이죠. 미국 연방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기각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상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판결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았을 때 일봉 단위로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25,200달러 선을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7,000달러 선을 회복하는 것은 약 2주 만인데요. 이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지난달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28,500달러 선이 1차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승리한 후에 비트코인의 반등은 더블탑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 26,000달러 지지선에서 나온 큰 초기 모멘텀이라며, 이 비트코인이 강세장 이동 평균을 지지선으로 되찾아야 확실한 지지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크립토퀀트가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당 거래에 유입되는 비트코인 유입량은 1.146으로 지난 6월 21일 이후 최고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평균 유입량의 증가는 투자자가 거래에서 많은 코인을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이며 잠재적인 매도 압력을 암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균 유출 또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물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의 순잔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번 반등은 현물 거래소가 아닌 선물 거래소가 주도하고 있어 이 상승 랠리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이 크립토퀀트의 기고가의 경우는 이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이 펀딩 비율 지표인데, 이 지표가 극단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번 상승이 극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트레이딩 볼륨 거래량을 보면 회색이 선물, 이제 파란색이 현물입니다. 이 현물 거래소와 선물 거래소의 거래량을 비교하면 지난 1월과 이제 3월, 6월의 반등세를 보였을 때보다 아쉽게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 현물 거래량이 얼마 전 상승 때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현물 거래소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던 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아쉽게도 그러한 패턴이 발생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이 크립토마켓 분위기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 이후에 이제 곧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리라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파다한 상태인데요. 이에 그럼에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EC가 극단적인 카드를 내놓으며 ETF 승인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원투펀치 맞은 SEC 비장의 카드 있다. ETF 정보 공유 약정으로 트집 잡을 수도 있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2번 연속 일격을 당한 SEC가 극단적인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것인데 블랙록을 압박해서 얻어낸 이 감시 공유 약정에 더해서 정보 공유 약정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인 것이죠. 이제 지난달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SEC의 태도를 분석하면서 특정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약정이 ETF의 승인의 핵심 요소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블랙록 등 자산 운용사들은 운용사와 ETF 상장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3자가 비트코인 가격 감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시 공유 약정을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SSA는 이제 가격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감독 기관인 SEC에 전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SSA가 감시 공유 약정을 얘기하고 이 ISA는 정보 공유 약정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 ISA는 SEC가 의심스러운 거래 데이터를 발견하면 코인베이스는 즉시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ISA를 맺으면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난 특정 거래와 거래자를 지목해서 해당 트레이딩이 문제가 없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SEC가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번 소송에서 이제 이긴 그레이스케일은 SSA를 이제 맺은 바가 없습니다. SEC가 이를 빌미로 판결과 무관하게 그레이스케일의 ETF를 재차 차단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ISA가 양날의 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의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다라는 소식이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현재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지난 6월은 블랙록의 ETF 신청으로 이번 8월은 그레이스케일로 인해 계속해서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정의의 여름이 찾아왔다라면서 자축하게 되는데 이 갈링하우스는 추가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결과는 통제 불능 상태이며 사실과 법에 대해서 일관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SEC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의 판결 소식을 공유하면서 SEC는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위선적이고 법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는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SEC의 전략이 무엇인지 뭐 하나 논리적인 게 없고 억측스러우며 그저 시간을 끌 뿐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는 현재 암호화폐 시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이번에 리플 소송 관련 항소 또한 그저 시간 끌기이며 내재적인 가치를 바꾸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약식 판결의 크나큰 상승분을 대부분 내어준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핫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가격이 핫한 게 아니라 소송과 XRP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자주 소개되는 암호화폐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제 어찌 되었든 리플은 현재 SEC의 항소 이후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크립토 전반에 걸친 가격 하락도 원인이겠지만 XRP의 가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SEC의 항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XRP를 차세대 비트코인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원문으로 말하자면 넥스트 비트코인이다, 넥스트 비트코인이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할 말 정말 많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철저히 기능적으로만 보자면 이런 말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XRP는 실제 코인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자금 이동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을 안 사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XRP를 비트코인을 이제 안 사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XRP를 안 사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활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한번 이동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나마 하드포크의 POS 전환과 같은 난리를 쳐서 겨우 낮춘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XRP는 빠르고 낮은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XRP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제 물론 스텔라 루멘이나 트론 등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 결국 XRP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례로 이 스텔라 루멘의 경우는 이 업비트에서 예고도 없이 입금을 막아버리고 나중에 공지하는 식의 대처를 종종 합니다. 이럴 때는 며칠씩 스텔라 루멘의 입금이 홀드 상태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트론의 경우는 입금을 하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얼마 뒤 0.0000001 트론이 입금되는 식의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뭐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의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월렛을 보고 있으면 트론 재단이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어찌되었든 이 XRP는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2017년부터 거래소 간 자금 이동에 최적화된 코인인 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XRP가 이런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못 오르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1천억 개에 달하는 발행 물량입니다. 그걸 리플은 매월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가총액만 보게 된다면 리플은 절대 지금 가격에서 크게 오르기가 힘듭니다. 이 백보양보에서 이더리움을 시총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XRP는 낮은 송금 수수료가 강점인데요. 그런 XRP가 가격이 오른다면 당연히 수수료도 올라갑니다. 이런 말을 하면 리플랩스에서는 XRP 송금 수수료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리플의 XRP 생태계는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요? 결국 리플의 자충수가 될 겁니다. 리플은 이래저래 XRP 가격을 올리는 데는 아쉽게도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얼마까지인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이 성장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마지노선을 우리가 정할 수 없듯이 XRP의 가격 또한 마지노선을 우리 스스로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XRP가 최근 들어서 다소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가 가진 XRP가 가진 잠재 가치, 잠재 능력의 경우는 그 여타의 코인들보다 충분하게 높고도 넘치고 넘칩니다. 과연 앞으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오른 52포인트 기록하면서 중립단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에 대해서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관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25,000달러를 지키지 못하면 2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뷰가 이제 X 트위터를 통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관점이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납득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2023년 내내 비트코인이 보여준 모습은 급격한 상승 이후에 급격한 하락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지나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감기에 걸리면 알트코인은 독감에 걸린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알트코인의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이렇게 모두 같이 빠지는 장에서는 결국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 그나마 덜 빠지고 나머지는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23년 페페코인은 밈코인들 중에 가장 성공한 코인으로 꼽혔는데 얼마 전 여러 스캔들에 휩싸이며 폭락을 하였죠. 밈코인의 특성상 충분한 수준의 합리적 가격 흐름이나 경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16조 개의 페페 토큰이 이 거래소로 보내져 매각되었다라는 점은 전혀 석연치 않습니다. 이 만연한 사기야 코인마켓에 워낙 있어 왔던 터라 뭐 특별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워낙 그렇다 보니 당하면 또 당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정도인데 이렇게 장이 어려워지면 사기가 더 큰 기승을 부립니다. 특히나 신규로 시작하는 사기보다는 막바지에 털어먹는 경우를 보기 쉽습니다. 이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노리는 사기들이 결국에는 터지게 됩니다. 오랜 경영 기간이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탈중앙화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생태계에서 일단 내 지갑을 떠난 코인은 누구도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최선인데요. 이 돈을 더 많이
많이 벌기 위해 혈안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량한 코인을 쌀 때 매수해놓고 급등하면 매도하는 것인데요. 이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결국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단기 비트코인 시세에 집중하는 태도는 한겨울에 왜 날씨가 춥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봄이 와야만 날씨가 춥지 않습니다. 지금은 늦겨울 어딘가에 있죠. 사이클상 불평을 하고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를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남들이 잘 안 하는 짓을 많이 시도해봤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돈 버는 법을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비트코인을 쌀 때 사놓고 비쌀 때 팔라고 그렇게 말해도 내리면 도무지 못 사고 오르면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남들처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 망상에 가깝습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못 살 때 하락할 때 매수하고 급등해서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슬슬 매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매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르게 비트코인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가면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